정부에서 보고 있는 창업 벤처 생태계 현황이다라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캡처해 갖고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이게 이제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어요.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신설 법인이 사상 최초로 10만 개를 돌파하고 벤처 창업 기업도 크게 늘었으며 혁신의 상징인 유니콘 기업도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설 법인이 2003년도에 5만 3천 개였는데 2018년도에는 10만 2천 개가 되었다. 또 벤처 창업 기업은 2013년도에 453개였는데 2017년도에는 572개로 증가가 되었다. 또 국내 유니콘 기업이 6개의 회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 회사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 투자 시장은 13년 투자 실적과 펀드 조성 규모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창업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신규 벤처 투자가 2018년도에 3조 4천억 원이 됐으며 이것은 2017년도에 2조 4천억 대비해서 44%가 증가했다. 그리고 신규 벤처 펀드가 4조 7천억이 조성이 되어서 전년 대비 1.7% 사상으로 최대가 되었다. 그리고 벤처 투자 회수 규모도 2018년 2조 7천억 원으로 전년 1조 8천억 원 대비해서 49%가 증가하며 투자, 회수, 재투자의 선순환이 이제 드디어 가시화되는 추세가 되고 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정부발 이 브리핑을 접하면서 어떤 느낌이 오세요? 아, 우리나라 창업이나 벤처 생태계가 정말 끌어오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세요? 왜 고개를 절레절레해요? 여러분들도 막 창업의 대열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근데 왜 또 고개를 절레절레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가 이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의 주제가 스타트업 과연 할만한가? 스타트업 과연 권할만한가? 그리고 이 스타트업 관련해서 이 애트모스피어가 어떠냐? 소위 말해서 분위기가 어떠냐? 이거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게 오늘의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스타트업 할만한가? 나는 할만하다. 손 들어보세요. 스타트업 할만한가? 왜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두 번째, 스타트업 내 가족한테 권할 만한가? 왜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방금 정부에서 사상 최대 계속 브리핑을 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나도 할 만하지 않고 가족이나 주변에 권할 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움츠러든다. 왜 움츠러든 것 같아요?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쵸? 또 왜 분위기가 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사상 최대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는데 왜 분위기가 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체감이 안 나요. 체감이 안 돼요. 네. 네? 성공 사례가 많잖아요. 망하면 자기 책임이면서. 우리 3절은 어때요? 뭔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랑 예. 저희 청년들이 느끼는 거랑 되게 동떨어지는 느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숙제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이런 어떤 생태계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 오늘 여러분한테 주어진 숙제이자 과제예요. 그죠? 우리 토론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네. 토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어떤 기업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행돼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참고 정보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트업은 뭐고 스케일업은 뭐냐 이런 것들을 일종의 포지셔닝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축으로 놓고 볼 텐데요. 먼저 이 세로 축을 놓고 보게 되면요. 이 위에 뭐가 표현되어 있냐면은 High Growth Ambition, 고성장을 향한 열망, 그리고 Very Scalable Business Model, 이렇게 아주 규모 있게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밑에 축은 그 반대로 Low Growth Ambition, 열망의 어떤 성장에 대한 정도가 낮은 거예요. 또는 비즈니스가 스케일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횡단축, 가로축은 오른쪽은 뭐냐면 Market Validated Business Model, 시장에서 검증받고 평가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반대쪽은 Unvalidated Business Model이에요. 시장에서 검증받거나 평가되지 못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스타트업 중소기업 혹은 스타트업 창업 이런 얘기를 할 때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여기에 위치를 했는데 어떤 성격이냐면 고성장에 대한 열망과 함께 규모 있게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그리고 현재는 시장에서 검증받거나 평가되지 못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스타트업 영역이에요. 대각선으로 반대쪽에는 뭐가 있냐면 스몰 비즈니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우리가 생각할 때 소위 자영업이나 혹은 전통적인 소상공인형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스몰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영업과 전통적인 소상공인 형태의 비즈니스를 우리가 스몰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시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일정 부분 검증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장에 대한 열망 정도는 낮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스케일러블, 규모 있게 성장할 수 없어요. 이쪽이 바로 그 스몰 비즈니스의 영역입니다. 스케일업은 고성장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또 비즈니스 어떤 모델 자체가 규모 있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쪽이 이제 스타트업 영역이라고 본다면 스케일업 그 반대 영역이에요. 고성장과 시장에서 검증되고 평가받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쪽이 스케일업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때는 스타트업 이니셔티브가 전 세계적인 어떤 열풍이었어요. 특별히 2011년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 스타트업 이니셔티브, 스타트업 정책에 있어서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해입니다. 2011년도에 미국에서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라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2011년 1월입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2011년 4월 달에 영국에서 스타트업 리테인 이니셔티브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그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를 일종의 벤치마킹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2011년 6월 달에는 EU에서 그 스타트업 그 유럽 이니셔티브가 2011년 6월 달에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어떤 스타트업 이니셔티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변곡점이 되는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그 국가들이 요즘은 스타트업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스케일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책에 있어서는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 쪽으로 옮겨가 있어요. 왜 옮겨가 있을까요? 왜 주요 선진국들이 더 이상 스타트업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참여하지 않아도 알아서 만들어. 알아서 이제 해주니까. 예,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연간 10만 개의 법인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소위 이제 주식회사나 유아회사나 혹은 합자회사나 이런 소위 회사 유형을 갖는 그런 일종의 창업이 이루어진 것이 연간 10만 개라고 하는데 영국은 인구가 우리보다 약 한 1,500만 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죠? 한 6,500만 명 정도 되니까 영국은 1년에 법인 형태의 회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 법인권 회사니까 소위 회사가 규모 있게 법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1년에 60만 개가 넘습니다.
우리가 5천만 명에 10만 개 정도 수준이라면 영국은 6,500만 명에 60만 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이제 스케일업을, 아니 스타트업을 강조 안 해도 될 만큼 양적으로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스타트업 포텐셜에 대한 어떤 그림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가 그 점점이고 바로 그 위치라는 얘기예요. 이 스타트업 이니셔티브를 많이 걸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떤 기업의 실패와 관련된 지표를 가지고 기업의 생존율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따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기업이 하나 생겨났을 때 3년 뒤에 그 기업이 여전히 생존해 있는 생존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추정을 하면 10개가 생겨났다. 3년 뒤에 몇 개가 살아있을까요? 한 개 이하. 5%. 통계적 데이터는 대략 3개에서 4개 정도가 살아있습니다. 많이 사요. 5년이 지나고 나면 몇 개가 살아있을까요? 한 개. 통계적 데이터는 2개 정도로 얘기합니다. 즉, 5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약 70~80%의 기업은 소멸이 되어지는 형태예요. 미국은 생존율이 어떠할까요? 우리가 비슷할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느낌적으로 한번 추정을 한번 보세요. 미국 기업의 생존율은 1년, 2년, 3년, 4년, 5년 매 해년도마다 한국 대비해서 20에서 25% 정도가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업 생존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찍기 잘하시잖아요. 찍기. 어디일 것 같아요? 독일, 이스라엘, 독일,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대략 5년이 지나도 60% 정도의 기업이 살아있습니다. 이 굉장히 큰 어떤 이슈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나라 기업들은 빨리 없어질까요? 왜 노르웨이 기업들은 오랫동안 살아있을까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업부터 흘러가는 스케일업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어떤 뽑아내는 단계,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개념화하는 단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구체화시키는 단계, 그 다음에 검증하는 단계, 규모 있게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단계, 그리고 실제 안정적인 어떤 기반을 만들어가는 단계, 이런 형태로 어떤 개별 아이디어가 사업화되어서 소위 기업 형태의 내용으로다가 자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자료에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은 기업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기업이란 무엇인가? 제가 우리 기업이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국내의 경영학, 원론, 개론 측을 다 살펴봤는데 기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경영학, 원론 다시 쓰기를 해야 되겠구나 필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기업의 어떤 유형 혹은 기업의 어떤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지어 정부의 주무부처 관계자들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돌발 퀴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영업자라고 하는 분들은 자영업은 기업인가요? 아닌가요? 자영업은 기업인가요? 아닌가요? 기업입니다. 기업인가요? 기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자영업은 개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 정책을 다루는 범주에서 자영업은 빠져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어떤 철학의 차이예요.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어떤 형태는 이렇게 분류가 되고 어떤 형태는 이렇게 분류가 된다. 단적인 경우를 이렇습니다. 자,
회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회사의 범주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잘 모르겠죠. 세금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현재 상법에서는 회사 이퀄 법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개인 사업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법인격을 지니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회사라고 얘기하죠. 회사에는 우리나라는 내가 뒤에 자료에 나오겠습니다만 5가지 유형의 회사가 있습니다. 합자회사, 합명회사, 이완회사, 이완책임회사, 주식회사. 이 5가지만 회사인지 상법상으로 나머지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럼 회사의 범주와 기업의 범주 어떤 게 더 클까요? 기업의 범주가 더 크죠. 그죠? 기업은 개인기업, 사기업, 공기업, 공사기업. 법인에는 우리가 조합 같은 것들도 법인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5가지 범주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어떤 범주와 위계에 대한 개념을 실제로 우리가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일단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법에 우리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로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어떤 우리 기업 활동의 석세스 포뮬러인데 여기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 이제 execution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execution이 제로일 경우에는 execution이 여기서 곱하기가 되겠죠. 아이디어 플러스 타이밍 플러스 플랜 곱하기 execution 실행인데 이 실행이 제로일 경우에는 이 전체가 어떻게 돼요? 제로가 되는 경우죠. 그렇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execution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전체 함수값에서 혹은 방정식에서 결과값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 어떤 execution과 관련된 마이너스 이 에펙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창업은 쉽다. 그러나 사업은 어렵다. 스타트업 또는 기업인이 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창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쉬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주식회사 설립이 가장 쉬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온라인으로 갖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유일합니다. 약 25,000원 정도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약 25,000원 정도면. 그러면 반대로 미국은 주식회사 설립이 쉬운가? 어렵습니다. 비용을 많이 들게 합니다. 왜 그러냐? 주식회사라는 것은 회사의 유형 중에서 복잡성이 가장 높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폭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주식회사는 설립을 어렵게 합니다. 대신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은 가장 쉬운 형태의 회사 유형으로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라는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설립도 굉장히 쉽고 정리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에서 Doing Business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평가할 때 특히 창업 영역으로 와서는 어떤 회사 유형을 가지고 그 비교를 하냐면은 바로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LLC라는 것이 2011년도에 상법에 반영이 된 회사 유형이지만은 그 숫자는 연간 200개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철학적인 어떤 차이예요. 영국이 왜 인구 6,500만 명에서 연간 60만 개의 법인 형태의 창업이 이루어지냐면 제도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자영업 창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왜 자영업 창업을 억제하냐면 자영업은 영어로는 sole proprietorship 해서 기본적으로 자영업은 무한 책임이에요. 책임의 범주가 무한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법인의 영역으로 볼 때는 책임이 유한 책임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소위 limited liability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sole proprietorship이라고 하는 자영업 형태의 창업을 억제하고 법인 형태의 창업으로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을 펼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 쪽 영역이니까 자영업 쪽으로 떼는데 자영업이 연간 만들어지는 것이 많을 때는 100만 개 정도가 만들어지고 또 없어지는 일종의 폐업 숫자는 연간 많을 때는 80만 개 이상이 되는 쪽이에요. 지금 대략 90만 개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자영업 쪽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쪽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80만 개 정도가 새롭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것도 대략 한 70에서 80만 개 정도를 확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업화가 실패하면은 폐가 망신한다라는 이 소고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어떤 그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기업 생태계 전반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주식회사는 LLC 아닌가요? 주식회사는 코퍼레이션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주식은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네. 아이고 그래서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 회사의 한 범주예요. 한 유형입니다. 예, 이따가 그 내용 나오니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퍼레이션 리미티드. 예. 그리고 미국과 영국과 중국은 주식회사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두 개입니다. 상장을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와 상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 주식회사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이유가 뭐냐면은 상장을 한다는 것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주식을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복잡성이 높아요. 복잡성이 높다는 것은 운영 및 유지 비용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 조달을 광범위하게 다원하게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죠. 그래서 주식회사가 갖는 장점은 설립에 또 주식회사가 갖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상장 전제 주식회사라는 것을 주요 선진국에서는 제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식회사가 코퍼레이션인데 상장이 가능한 주식회사는 C 코퍼레이션, 상장이 불가능한 주식회사는 S 코퍼레이션. 또 영국은 상장이 가능한 주식회사는 Public Limited Company, 상장이 불가능한 주식회사는 Private Limited Company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회사 뒤에 따라가는 걸 보게 되면 PLC라고 나와 있어요. PLC. 이게 이제 Public Limited Company 혹은 Private Limited Company 이런 것들의 약어 개념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는 사상 최대라고 강조를 많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느끼는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25분 지났습니다. 표정들이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몰입하실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좀 깊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간은 또 제한되어 있으니까 많은 것들을 건너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자, 어느 기업에 대한 톡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다. 정부와 관료들은 바뀌지 않는다. 벤처, 소기업, 1인 기업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결정적인 기준과 규제는 규모와 학력에 비례한다.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대기업, 공무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다 아내가 한국인이어서 한국에서 벤처회사를 창업했지만 실패하고 독일로 가서 1인 재창업에 성공하여 투자 유치와 굴지의 자동차 회사에 자율자동차 인공지능 센서 테스트에 들어갔다는 지인의 한국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한국은 브랜드를 쫓는다. 벤처 소기업을 신뢰하지 않는다. 마지막 사인을 할 수 없는 시장 제도이다. 독일인인 그가 한국에서 겪은 장벽을 나는 20년 넘게 겪고 있다. 정책, 제도, 시장의 현실은 기업가 정신을 갖고 할 수 있는 환경인가? 이렇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기업 활동을 한 사람의 소위 말하던 자기 독백이에요. 그래서 앞서 정부에서는 사상 최대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창업은 할 만한가라고 했을 때 한 사람도 손을 들지 않고 창업은 권할 만한 것인가 할 때 또 한 사람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분위기는 어떠한가라고 하니까 뭔가 침체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 20년 동안 해본 분의 자기 독백과 그 괴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우리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는 신설법인 숫자가 10만 개가 넘어섰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은 2010년도에 6만 개 정도일 것이 2018년도에 10만 개가 됐으니까 연평균 성장률로 치게 되면 6.3%가 연평균 성장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폐업법인 수는 2010년도에 5만 5천 개 조금 미달했던 것이 2017년도에 7만 개가 됐습니다. 연평균 3.6%가 이렇게 폐업 숫자가 증가됐습니다. 반대로 부도는 2010년도에 약 1,100여 개 정도 되는 것이 2018년도에 350개로 줄어들어서 연평균 12.5%가 감소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소멸 기업의 소개를 보게 되면요. 2010년도에 약 5만 6천 개, 2017년도에 약 7만 개 정도 돼서 연평균 3.4% 정도 이렇게 성장하는 그림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2012년도부터 이 신설법인 숫자가 연간 10,000개 정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확 올라서게 됩니다. 2012년도부터 창업 촉진 정책이 드라이브가 확 걸려버렸어요. 이 이전의 숫자를 쭉 보게 되면요, 거의 숫자가 평이합니다. 연간 5만 개에서 6만 개 정도가 생겨나고 연간 4만 개에서 5만 개 정도가 이렇게 폐업을 하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2012년도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연간 10,000개씩 쾅쾅쾅쾅 뛰어오르는 거입니다. 폐업이요, 2016년도에 이전까지는 약 5만 개 정도 수준을 갖고 가는 것이 2016년도를 기점으로 약 7만 개 가까운 숫자로 확 올라오게 됩니다. 이 숫자의 어떤 시차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2년 내지 3년 정도의 시차입니다. 증가한 만큼 뒤에 따로 증가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법인 형태의 존속 기간은 대략 한 3년 정도로 보는 것이 현실적인 이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3년 정도를 하고 나면 거의 정의가 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생기업 생존율이에요. 2012년도, 2016년도 이렇게 해서 2개년도 단위로다가 구분을 지어보니까 2016년도의 어떤 그 기존 생존율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1년 지나고 나니까 약 35%가 없어지고 65% 살아있고요.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약 60%가 없어지고 40%가 살아있고 5년이 지나니까 약 72%가 없어지고 28%가 남아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은 소위 이런 자영업 형태가 아닌 이 이상이 되는, 즉 다시 말해서 좀 규모를 갖춘 기업들의 생존율이 높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실질적으로 높아요. 보게 되면 약 편차가 15에서 20%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연평균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좀 살펴보니까, 연평균보다도 2010년도를 기준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생존율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4년차, 5년차 생존율은 오히려 2012년도보다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생존율이 높아진 것이 기업의 어떤 실질적인 경쟁력이 생겨서 생존율이 높아진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었을까요? 추정컨대 우리가 어떤 신생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다 보니까 일종의 수명이 연장되는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 있는 것이 뭐냐면 4년차, 5년차 생존율은 외려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기업 환경의 실태를 요약해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좀 요약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산, 다사. 많이 생겨나지만은
많이 없어질 것이 이제 우리나라 어떤 기업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창업 촉진 정책이 기업 활동에 주변인들에게만 유익이 가는 형태로 귀속이 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자, 창업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어디가 가장 화랑이 될까요? 창업이 많아지게 되면 화랑을 보이는 영역. 창업 지원 영역. 그렇죠, 그죠? 첫 번째, 인지세, 등록세, 그죠? 이런 것들이 증가되겠죠. 그 다음 또 어떤 것들이 증가돼요? 각종 창업, 교육, 행정 이런 쪽들이 막 증가되죠. 그 다음에 또뭐 사업자 등록내야 되니까 세무 관련된 쪽도 증가하겠죠. 그렇죠? 또 사업을 정리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쪽이 또 화랑이 돼요? 기본적으로 땡처리 화랑이 되겠죠. 그렇죠? 또 세무 영역 화랑이 되겠죠. 결국에는 뭐냐면은 실질적인 창업의 주체보다도 창업의 주변인들한테만 유익이 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활성화되니까 누가 돈을 벌어요? 인터넷 서비스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인프라 사업자들이 돈을 벌잖아요. 서버, 라우터, 그 다음에 어떤 IT 주변 기기. 예. 실질적으로 인터넷 서비스하는 쪽들은 거의 수익을 못 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기업 환경 실태는 다산다사이고 기업 활동에 주변인들한테만 유익이 가는 그런 구조로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겠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왜 그렇죠? 왜 한번 실패하면 다시 못 일어날까요? 왜 그래요? 신용불량자. 신용불량.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부에서는 없앴다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 은행이라든가 창구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상법과 민법에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법인 대표자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가 가지는 어떤 조세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 대표이사에게 그 조세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2차 납세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한번 정리를 할 때 그런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정리를 해야 소위 말해서 내가 법률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갖 자금들을 다 떼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좋아져야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신용등급이 안 좋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신용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면 취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특히 우리 공공 영역에는 4등급 미만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취업 자체가 안 돼요. 그 다음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들 마찬가지예요.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 경제활동 자체가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어떤 회사 형태, 법인 형태의 사업을 하다가 정리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용등급과 관계없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영업 쪽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전국적인 종착지가 소위 치킨집으로 대변되는 자영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혹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대학생 창업했다가 실패하고 정리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하거나 이렇게 연락하는 사람들 있나요? 있어요? 네. 정상적으로 활동하시는군요, 그죠? 네. 많은 경우들이 어때요? 잠수를 타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우리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음지 생활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창업을 할 생각이 없고 또 권한을
그럴만 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주변에 정말 꽃길을 걸어간 케이스는 별로 없고 음지로 간 케이스가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대학에 있어서는 창업 열풍이 완전히 죽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 영역에서 창업을 강조하는 사람은 정부 공무원, 대학 교수 이런 분들밖에 없어요. 실제 학생들의 영역에서는 창업 열풍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예요. 대신 이런 데이터가 나와요.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사람이라는 그 리크루팅 사이트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현재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자녀의 미래 희망 직업을 조사를 했더니만은 1위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된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의사, 변호사도 제쳤다. 희망 직업 1위 공무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회 활동을 해보니까 공무원이 최고다라는 결론에 다다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는 형태는 이런 벤처 창업을 하거나 어떤 혁신 활동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다가 발현이 됩니다. 그럼 이런 발현을 하기 위해서 앞단계 어떤 형태의 과정을 거치냐면 위험과 보상에 대한 판단을 해요. 어떤 관점에서 경력 대안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합니다.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해 어떤 커리어를 갖고 가는 데 있어서 창업을 할 것이냐, 취업을 할 것이냐 판단을 할 때는 일종의 기회와 보상과 위험에 대해서 비교 평가를 해요. 지금 이 부분들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안 된다는 것이 양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놓고 볼 때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운 기술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 가지고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먹고 살기 위해서 창업하는 숫자가 증가한다는 흐름이거든요. 비교를 해보니까 여전히 위험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과 보상을 그러면 평가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는 뭐냐 살펴보게 되면 기회라는 측면과 역량과 인식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기회가 크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보상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역량이 잘 개발되어져 있으면 보상이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또 인식이 어떤 우호적이고 긍정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보상이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많은 기회의 장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 교육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게 여전히 인식은 약해요. 한때 대학 창업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있는 동국대학교도 제가 2011년도에 가서 창업 동아리 모집을 해보니까 아무도 안 보여요. 그래서 막 당근을 막 줬어요. 그래도 모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창업 동아리 모집을 하면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만 첫 번째가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이 창업을 해서 일정한 성과를 낸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취업시장에서 창업 프로젝트라든가 창업 관련된 쪽에 참여했던 것들이 스펙으로 평가받는다는 내용이 딱 돌고 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창업 동아리는 일종의 스펙 쌓기용으로 인식이 되면서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1, 2년 동안에 창업 동아리 모집해 보면은 반응이 또 그때 같지 않습니다. 차갑게 굉장히 많이 식었어요. 결국에는 경험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자원 접근 가능성이라는 것이 일종의 조절 변수 형태로다가 또 이렇게 그 역할을 하게 되면서 평가가 됩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니까 결론은 공무원이 최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 얘기인 즉 뭐냐면 우리나라 사회는 갑의 사회 이런 구조적 문제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혁신보다는 브랜드 시킹을 하는 것이 더 간단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업가 정신 안트로프레너십 영역은 개별적으로 전개하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기업 단위에서 전개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들은 거의 얘기가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더욱더 비중이 큰 영역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혁신보다는 브랜드 시킹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업 생태계라는 것은 제가 여기는 시간 관계상 좀 내용을 안 하는데요. 생태계는 우리가 생태학에서 어떻게 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이루어져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무기환경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누가 생산자예요? 기업 생태계에서는 누가 생산자예요? 기업. 일종의 창업이 생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자, 소비 기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비 기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 우리 기업들의 어떤 시장. 그 다음에 분해 기능은 뭐예요? 분해 기능. 분해 기능이 주로 투자 쪽 영역이 되죠. 분해와 정리. 그 다음에 무기환경 뭐예요? 정책과 제도 이런 것들이 소위 무기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순환 흐름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생태계 순환 앞에는 구성 요소고 순환 흐름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순환 흐름을 보입니다. 진입이나 유입하는 단계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성장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수확과 정리가 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 생태계에 다시 재유입되는 단계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선순환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소위 말하는 생태계의 어떤 선순환 구조예요. 구성요소는 생산기능, 소비기능, 분해기능, 무기환경이 있다고 본다면 순환 흐름은 유입, 성장, 수확 및 정리, 재유입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저희가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활동과 관련된 순환 체계에서 관계된 어떤 제도라든가 법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걸려져 있어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된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한 영역의 어떤 법과 제도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기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제도적 또 법적 규약에 봉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내용들 속에서 기업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혁신을 하기보다는 렌트 시킹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에 달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기업 활동을 하는 것보다 부동산 투자 관리하는 것이 결국에는 더 유익하다는 결론 쪽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제도이론입니다. 제도이론. 제도이론에 관한 설명인데 좀 생략을 하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도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람직하고 적합한 것으로 구성원들에게 인식되어야 되고 그것을 어기는 행동 주체에 대해서 공식적인 제재, 즉 규제적 강압적 요소가 들어가야 되고 비공식적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 그래야 이 제도가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예측 가능성과 정합성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전제가 돼야 제도가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그 법과 제도를 보게 되면 보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다하게 되어져 있어서 법을 지키기도 어렵고 또 지킬 것이 결론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쪽으로 귀결되게 되면 그 제도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양적 측면에서는 기업 환경이 다산다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울어지는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업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실패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도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즉 제도 시스템 실패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감소가 되고 사회적 비용이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형태로다가 귀결되는 것이 우리나라 현재 기업 환경의 실제적인 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극단적 불균형의 제도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글로벌하게 어떤 기업가적 활동을 계량화시켜서 비교 평가하는 모델인데요.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든가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어떤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또 어떤 영역들은 아시아 평균, 세계 평균보다도 현저하게 낮아요. 어떤 쪽이냐면 바로 기회라는 측면과 경쟁 환경이라는 측면은 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보다도 더 낮은 수준입니다.
나머지들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는 또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요. 극단적 불균형의 제도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진입이라든가 유입되는 단계에서 이런 문제들, 또 성장하는 단계에서 이런 문제들, 수학과 정의되는 단계에서 이런 문제들, 또 재진입되는 단계에서는, 또 재유입되는 단계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제도의 통합성, 정합성, 효율성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기업 활동의 기본법을 정비를 하는 쪽에 선생님이 필요하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좀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이 내용도 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기업 생태계의 선순환적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압축해 본다면 이 세 가지 형태로 좀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법과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두 번째는 이 혁신의 유효 소비 시장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 유효 소비 시장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판매할 수 있고 판매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효 소비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의 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혁신의 유효 소비 시장이에요. 새로운 혁신적인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 실패를 어떻게 보완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사실 정부는 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역할이 이 세 가지에 집중하기보다도 뭘 하고 있죠? 시장 참여자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창업 활동과 관련된 이 부가 서비스라든가 활동 영역은 공공이 다 잠식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간 엑셀러레이터 전부 다 공공 자금에 의해서 다 돌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각종 교육 지원 어떤 서비스 인프라 전부 다 공공과 관련돼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창업할 때 보조금 주죠. 그 다음에 또 각종 정책금융 지원하죠. 또 이 보조금과 정책금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에 관계자들 다 컨트롤 해버리는 되잖아요. 이게 결국 시장 참여자 역할이거든요. 정부는 일종의 룰메이커 역할을 해야 되는데 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역할은 이 세 가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활동의 기본법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회사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회사법 혹은 기업법. 미국에서는 기업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orporate Law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또 일본에서는 회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ompany Act라고 얘기를 해요. 이 회사법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일본, 중국, 미국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회사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상법 제3편 회사라고 되어 있어요. 상법과 그 다음에 기업법 또는 회사법은 처음부터가 좀 다릅니다. 상법은 상거래 행위에 관한 사항들이에요. 기업은 또 하나의 사회입니다. 그죠? 또 하나의 사회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철학적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미국과 영국은 처음 법이 제정될 때부터 Corporate Law, Company Act를 해가지고 회사법이 단행법으로다가 만들어져 있어요. 중국은 1993년도에 공사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상법에서 분리가 돼서 나왔고요. 우리 현재 상법의 모태가 되고 있는 일본도 2005년도에 회사법이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법에 대두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뒤에 좀 궁금하세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네, 이겁니다. 단행 법준화된다는 개념은 회사 유형별로 이 기초 원리, 가버넌스, 과세, 납세 시스템이 정합성을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주식회사는 우리가 기초 원리가 물적 회사입니다. 사람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법인격을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영미법에서는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세우거나 한국처럼 제2창 압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회사 대표자에 대해서 연대 보증이 상법과 민법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고 제2창 압세 의무는 또 우리 국세 기본법에서 가능하게 되어져 있어요. 기초 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즉 법과 법이 충돌되는 것들이 이 룰들입니다.
다음에 가버넌스에 대한 문제. 자, 예를 들어서 가버넌스를 지배구조라고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가버넌스를 좀 설명하는 형태로다가 다시 번역을 해보냐면은 기업의 통제 지원 시스템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소유 구조와 그 다음에 소유 구조를 포함한 지원과 통제 시스템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배구조라는 개념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일본의 번역을 갖고 온 건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자, 영미법에서는 우리나라의 재벌 시스템을 법률적으로 부정합니다. 변형 카르텔로 간주해요. 왜냐하면 회사법에 기업 집단에 관한 법률이 들어가 있어요. 기업 집단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소유 구조에 있어서 상호 출자와 순환 출자를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상호 출자와 순환 출자는 가공 자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좀 역설적으로 공정거래법에서 상호 출자와 순환 출자를 법률적으로 용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현행 대통령 시행령 기준으로 해서 총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이 되게 되면 상호 출자와 순환 출자에 대해서 신규 상호 출자, 순환 출자가 제한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조 원에서 10조 원 사이는 신규 상호 출자와 순환 출자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즉 뭐냐면 총 자산 규모 5조 원 미만은 상호 출자와 순환 출자를 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겁니다. 법과 법이 충돌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법을 정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중간에 내용도 제가 자료 내시를 하고 생각하고 바로 결론적으로 들어갈게요. 회사 설립의 표준 규약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회사 설립의 표준 규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함부로 설립 못해요. 가서 왜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특히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 설립을 하려면 반드시 공식적인 상담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상담 절차 과정에서 각각의 회사 유형들이 설명이 됩니다. 어떻게 회사 유형이 설명이 되냐면은 이런 형태로다가 회사 유형이 딱 설명이 되고 설립 요건, 경영관리, 운영상의 형식적 절차, 수명, 그 다음에 개인 차원의 책임, 조세구조, 이중과세, 보관과세, 소유주 자격제한, 소유주 수 이런 것들을 싹 설명하면서 당신의 사업 목적, 창업 목적과 가장 부합하는 회사 유형이 무엇인지 가이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설립하니까 어때요? 회사 설립할 때 우리는 전부 다 주식회사 설립을 하죠. 우리와 주식회사 같은 성격인 미국의 주식회사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몇 퍼센트예요? 15%밖에 안 돼요. 우리는 90% 이상이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설립 표준 규약이라는 개념은 그런 일종의 회사 설립과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절차, 과정, 위험 이런 것들이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안내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런 이제 규제 시스템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는 참 우리나라 규제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른 것들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느낌 많이 가져요. 파지티브 규제냐, 네거티브 규제냐.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규제의 어떤 논리는 이미 올드 패러다임이에요.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은 좋은 규제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규제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예측 가능성 높이는 거예요. 예측 가능성. 그래서 미국에서는 창업을 할 때 딱 하게 되면은 규제 일람표라는 걸 딱 보여줍니다. 당신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관련되는 규제는 이런 규제들이 있고 이 규제의 세부 내용들이 이러이러하다.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해도 되는지 해도 안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제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명료하게 답을 해주는 일종의 규제 대응 기한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가 명확하게 결론이 나야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할지 말지 판단을 하는데 우리는 보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 근데 저질러 놓고 봤는데 나중에는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강제로 회사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공정거래법을 개선해야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공정거래법도 여러 법률들이 또 상충되고 막 섞여 있습니다.
좀 우리가 통합성의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최근에 이제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영미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돼요. 뭐냐? 가해자 입증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피해자 입증이에요.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렵죠. 그 다음 공공조달 시스템을 개편하는데요. 공공조달 시스템은 우리는 기득권화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없는 재무 상태, 이전의 납품 실적 이게 없으면 규모 있는 공공조달 시장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미 국가들을 보게 되면 공공조달 시장을 혁신의 유효 소비 시장으로 만들어가요. 구조적으로 스타트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매입이 되게끔 만들어요. 우리는 1억 원 이상 되는 것들은 스타트업이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우리 기업 벤처링과 관련된 회사의 어떤 법제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요. 또 기업 실패를 예방하고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기구가 필요하다. 영국 같은 경우는요. 인솔먼시 서비스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부실 기업의 예방부터 시작해서 재기 지원까지 완성으로 지원하는 정부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만들어 보니까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나와요. 창업은 사상 최대, 기업의 실패는 최근 30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혁신의 유효 소비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이 우리가 어떤 혁신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생태계 변화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 혁신의 유효 소비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뉴욕에서 브루클린과 퀸즈를 잇는 지상 트램 프로젝트라는데 28조 원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혁신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서부에 있는 우리 그 스타트업들이 뉴욕 쪽으로 러시안 사업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혁신의 유효 소비 시장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59분 18초예요.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쿨에 그래서 스티븐슨 호와드 교수라는 분이 entrepreneurship을 좀 쉽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Entrepreneurship is the pursuit of opportunity beyond resources control.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기회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entrepreneurship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좀 더 우리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역을 해보자면 자신의 배경 그리고 고유 자원과 관계없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일련의 성과 행동이다. 좀 보다 좀 쉽게 의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세기 신국가로는 뭘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회와 희망을 주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부의 역할 패러다임을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는 우리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 엔터프레너십이 우리 사회의 어떤 보통의 가치 규범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진화되는 엔터프레너리즘으로다가 넘어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중간에 많은 것들을 건너뛰었는데 그 어떤 자료에 보시게 되면은 해외 케이스 또 우리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따가 토론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